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집으로 마키아벨리를 준비했습니다. 주말에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인데요. 요즘 정치 바라보면 여러분 걱정도 많으시고요. 정말 대한민국 이러다가 망하지 않겠느냐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클수록 또 고통의 크기가 감당하기 어려울수록 그 안에서는 새로운 또 싹이 트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우리 정치를, 우리 또 국민들을 위하는 중요한 순간순간에 몸과 마음을 헌신적으로 던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마키아벨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손님 한 분 모시고 정말 대한민국 정치에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 솔직담백하게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천호선 사회민주당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인터뷰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당이 작아서 그렇게 많이 불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한참 동안 언론에 나갈 일이 없었는데, 네. 근데 오늘 워낙 대표님께서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아무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 것 같은데 깜짝 놀랄 것 같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좀 원래 살아왔던 이력을 아시는 분들은 실제로 천호선 사무총장이 왜 3인당에 그것도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맡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살아왔던 삶의 이력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로 출발해서 예. 대선을 한번 치렀고 청와대에서 이제 대변인 또 정책기획비서관 네. 그리고 의전비서관까지 네. 하고 마지막에는 홍보수석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력으로 보면 정말 3선, 4선, 5선 국회의원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스스로 책임지고 한번 이끌어갈 만한 위치까지 오셨는데 예. 이런 걸 이제 아는 분들이 보면 오늘 천호선 사무총장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 정말 꽉 막힌 정치가 또 꽉 막힌 여러분들 마음이 쑥 이렇게 뚫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이슈로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엊그제 이제 이낙연 예.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을 결행했습니다. 예. 이분 어떤 분이신가요? 잘 아시죠? 개인적으로는 인연이 많지는 않은데요.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출신입니다, 이낙연은. 예. 제가 그 밑에서 부대변인을 해서 겪은 게 있는데, 제가 참 어떤 분의 리더십과 인격에 대해서 제 체험을 가지고 얘기 참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이낙연 지금 뭐라고 하시나요? 전 민주당 대표를 취재했던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 지독한 서울대주의자, 지독한 동아일보주의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강한 엘리트주의자라는 체험들은 그때도 많이 했었었고요. 자, 말씀하셨던 서울대주의자 또는 동아일보주의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그거는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일을 했던 분들이, 물론 그분은 이제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도지사도 하시면서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겪은 것도 있고요. 정치를 하면서도 누가 그런 분석, 심리학적 그런 분석을 하던데요. 정치를 하는 이유가 좀 멋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심리학의 분석을 잘 이해는 못하지만 대가 어떤 취지인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대구에서 태어났으면 민주당을 했을까? 라는 질문에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런 이제 엘리트주의라는 것이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예. 수요자, 국민, 유권자, 과거 이야기로 하면 대중, 민중 이런 쪽이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공급자, 예. 엘리트, 지도자에 의해서 뭔가 계몽적 사회를 만든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가 투영이 돼서 국민들이 따라와야 한다. 예. 아마도 이제 과거의 개발 독재 시절에 알고 있던 우리 리더십 유형 이런 부분이 오히려 엘리트주의의 전형. 그렇죠. 그럼 크게 그 위에 있고요. 저는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국민들이 알고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면 굉장히 나을 텐데 네.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제가 이낙연 대표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엘리트주의가 갖고 있는 위험함, 더 위험한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낙연 대표는 요즘 이제 분위기로 보면 좀 자유로움, 또 뭔가 국민들의 개인 인권에 대한 존중, 또 사회적
평등에 대한 의식이 훨씬 더 좀 높아지기도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 국가의 책임 이런 쪽하고는 사실 따지고 보면 크게 이렇게 맞닿아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말씀 나온 중에 하나 하자면 저희가 사회민주당이라는 작은 정당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그랬지만 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하게 원하는 세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정치하겠다. 거기하고 뭐 개인적인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쭉 보면 물론 모든 지도자들의 그 기준에서 놓고 보면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 부족하지만 저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그분이 여지껏 살아오면서 진짜 간절하게 바라는 세상, 간절하게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는 것들을 분명히 인상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던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장면들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건 이낙연 대표 개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도요. 지금 정치 지도자 모두에게 던진 질문이어야 하고 저희가 3인당을 출발할 때도 우리는 왜 이 3인당을 하지? 라는 자문과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그 이낙연 전 대표에 이제 대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저는 이번에 이제 예. 그 탈당 과정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민주당의 전과자가 국회의원 중에 44%다 예. 또는 뭐 41%다. 그 사실 우리 천호선 사무총장도 학교 다닐 때 민주화운동 하다가 전과 2개입니다. 예, 전과 2개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상황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글쎄요. 민주당의 정통성이라는 것이 민주화 운동, 본인이 학창 시절에 또는 사회운동, 노동운동 시절에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던 저렇던 성과를 내고 국민들의 이제 인권이 저만큼 신장되는데 노력을 했던 분이 다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 어떻게 보면 현재 민주당이 제대로 혁신을 하느냐 또는 국민들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하느냐에 대한 비판과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뭉뚱그려서 다 전과자다 예. 이렇게 낙인 찍기를 해버리니까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분이 그러면 사상 체계 또는 본인은 이상한 것 가지고 이제 전과가 2개가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부지불식 간에 민주당에 대한 일종의 공격, 폄훼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민주화 운동했던 386의 모든 정과가 다 정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진보에도 엘리트주의자들이 있죠. 그런데 진보의 엘리트주의는 그래도 나름대로 진보의 가치나 대중을 위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조금 전에 전과자들을 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전과를 얻었던 사람을 이렇게 쉽게 폄훼하는 발언은 엘리트를 위한 엘리트주의자 같아요. 자신을 위한 엘리트주의자.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력들이 어땠는지 저는 뭐 꼭 부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민주당 오래 하셨던 분은 그분들과 다 섞여서 살아왔거든요. 같이 정치해왔고. 왜 그런 얘기가 튀어나왔을까? 근데 그 뒤에 얘기가 더 웃겨요. 저는 변명을 나중에 페이스북에 하셨던데 알고 보니 44%가 아니라 41%더라. 그리고 원래 취지는 그건 아니었다는데 이분이 지금 약간 평정심을 잃은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잘하는 기술이 탁월한 분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뭔가 자신의 생각이 지금 이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고 무슨 어떤 것에 대한 방향이 있다기보다 약간 자신의 입장에서 분노가 너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소명이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명분도 없고 그리고 정통성도 없는데 그러면 실리는 있습니까? 저렇게 이제 나가서 당을 차리면 어떻게 뜻고물 좀 이렇게 가져가서 의석을 본인 희망대로 뭐 20석, 30석 할 수는 있겠습니까? 본인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는 뭐 단정하기는 없지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단은 대통령이 되고 싶으실 거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걸 감행한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되고 싶기 위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발언권과 영향력 있는 정치 세력을 유지하고 싶으시겠죠. 그러면 저는 전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후자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제 지금 이준석 신당, 금태섭 신당과 함께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반국힘 그리고 비민주라기보다는 비이재명에 더 가깝죠. 그런 분들이 볼 때 오히려 독립적으로 나가서 민주당의 노선과 가치를 더 잘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옛날에 국민의당처럼 국민의당이 한때 확 휩쓸었지 않습니까? 호남을.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호남에서도 별로 인기 안 좋고요. 호남에서 그분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체험해봤잖아요. 전남 도민들, 공무원 체험해봐서 별로 그렇지도 않고요. 지금 이준석 씨 등과 함께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 저는 이낙연 신당의 지금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서 나온 지지율도 반 이상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본인이 탈당을 결행해야 할 예. 이제 때가 왔다. 그러면 어떤 주제를 놓고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할 것인가. 예.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네. 당연히 혁신 경쟁을 할 것 같고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래 비전을 내놓고 비록 내가 풍찬 노숙의 길거리로 나앉지만 이런 나라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은 이재명 이 사람 아니에요. 이거 대통령 자격 없는 놈이에요. 알고 보니까 단체장 할 때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망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낙연 전 대표를 통해서 정치를 알고 또는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을 늘 선택하는 국민들은 뭘 배워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지금 오히려 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한 것은 예.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나가는 어떤 개인에 대한 비판보다는 통치 리더십과 어떤 노선에 대한 비판,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이준석 신당의 첫 번째 공약이 언론 민주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과정과 탄압 과정들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하잖아요. 그게 이론이었다고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이낙연 신당도 뭘 발표해 나가겠지만 현재까지 얘기한 건 정책과 노선이 다르다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리더십 문제를 다루거든요. 저는 물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당연히 저도 비판할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노선과 가치가 완전히 다르지 않다면 그리고 민주당을 통해서 성장해서 대표와 총리까지 한 분이라면 민주당 안에서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한 노력들을 제가 보기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불만을 몇 번 표시했을 뿐이지 무엇을 제안하고 제안을 위해서 설득하고 당원들과 소통하고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개인 또는 개인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만으로 새로운 정당을 도모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실패한다. 저는 그 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 단독으로 신당 만들면 실패하는 게 명약관화하다. 예. 그럼 이준석과 손을 잡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예.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예.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예. 비례대표 상위 순번은 이낙연 전 대표가 합니까? 그것까지 이준석 제가 전- 상상도 저는 사실 이 일이 굉장히 민망한 일이라서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준석 신당은 다른 의미에서 범 야권에 유리하다가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응원한 편인데 제가 이준석 대표의 노선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응원한 편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신당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진짜 좀 민망한 일입니다. 민망한 일이라 그분들이 어떻게 할까를 상상해 보진 아직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비례대표 순번을 어떻게 할지는 그분들이 앞으로 이제 부딪혀 나가겠죠. 보통 평론가들은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그건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정치라는 것이 이제 비전, 목표, 철학,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으로 본인이 어떤 권한을 확보해서 이제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자신의 이제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현실적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어느 순간에 가면은 비례대표 순번이나 우리의 정책 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따지는 것은 저는 어쩔 수 없거나 또는 그것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예. 정치에서 우리가 이제 그 대화와 협상 또는 이제 타협의 산물 이런 것들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뭐 그 자체가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예. 건 아니고 워낙 이 과정이 민망한데 이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비례대표를 놓고 협상할까지는 아직 제 머리에 상상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 어찌됐든 이낙연 이제 전 대표가 신당을 차리고 나갔는데 아마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거나 또는 과거의 민주화 운동에 어느 정도 몸담았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확실히 설명은 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아무리 이익이라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교훈으로 남아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 이런 말씀은 좀 서로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특집으로 마련한 마키아벨리 사회민주당 천호선 사무총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천호선 사무총장은 여러분들이 청와대의 대변인으로서 의정비서관으로서
정책기획비서관으로서 마지막에는 홍보수석으로 했던 분이어서 누구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억, 그분의 가치, 철학, 비전을 잘 알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시도하고 있고 거기에서 마중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강한 헌신으로 지금까지 당신이 쌓아왔던 경험과 지식을 미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밑자락을 깔겠다는 마음으로 정의당의 대표까지 했던 분이 사회민주당 신설정당의 사무총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삶의 모범, 정치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과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얘기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잘못 뽑았죠. 예. 뭐 찍은 분들도 상당수가 후회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안 찍은 분들은 분노하고 있고 그렇죠. 찍은 분들은 후회하고 있고. 그런데 좀 불편한 질문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되었든 문재인 정부에서 예. 중앙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 사람을 청거 또는 간택해서 이런 정말 괴물 같은 정권을 만들었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십니까? 예, 제가 뭐 문재인 정부 속에 있었진 않아서 가지고요. 예. 그걸 뭐 그 과정을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건너뛰고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품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체험 비서실장으로 모시고 네. 체험해서 했지만, 근데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떤 검찰총장 임명 전에 어떤 보고가 들어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보고가 한 방향에 잘못된 보고가 들어갔거나 또는 양 방향이 다 들어왔는데 양 측면이 다 들어왔는데 저렇게 판단하셨다면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 큰 거고요. 뭐 그래도 책임이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저는 참모들이 과연 균형 있는 보고를 했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때 당시 굉장히 정의로운 어떤 욕심 없는 정의로운 검사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욕심이 내면에 있었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확인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인사에서 나이브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 윤석열 검찰총장 케이스 말고도 몇 대목이 그런데 뭐 그걸 지금 다시 복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이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야 정보가 왜곡이 되었거나 잘못되었거나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고요. 어찌되었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서 당선이 되고 지금 국정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쳐다보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아무런 말씀이 없다. 뭔가 정확하게 이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뿐만이 아니라 민생이 지금 엉망이 되고 외교라는 것이 망가지고 그리고 국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일종의 아쉬움, 안타까움, 때로는 좀 강한 어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문제제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요즘 한두 번 이게 쭉 한 1년여 반 보면 한 두세 번 정도 얘기하신 것 같긴 해요. 한 5번쯤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제 세 번이 안 예, 뭐 어찌 됐든 예, 뭐 최근에 아마 품격과 이제 어투를 이렇게 영화 탄생 100주년 예. 거기 가서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답을 이렇게 할게요.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실에 대한 발언보다 5년 동안 했던 국정 운영의 경험을 어떻게 정치와 국민의 자산으로 만들까를 위해서 무진 치열하게 노력하셨고 글도 쓰셨고 그래서 그 자료를 갖다 놓고 연구하려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지원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었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답하겠습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은요 그 자신의 5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해서 보수 진보를 떠난 국민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일단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정치적 발언은 물론 수시로 할 수는 없죠. 저는 뭐 일상적인 정치적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대목에서는 하셔야 하는데 글쎄요. 그게 뭐 많았는지 적었는지 저는 뭐 조금 더 정확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잘못한 게 자꾸 이렇게 부족했던 면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인정해야 될. 저는 부족했던 점도 인정하셔도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뭘 했는데 내가 이건 잘못한 것 같다. 어떤 정책은 잘못한 것 같다. 어떤 인사는 잘못한 것 같다는 걸 뭐 몇 가지는 인정하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윤석열 인사는 잘못한 것 같다. 그리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어떤 하나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국민의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으면 이렇습니다. 예.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과 천호선 사무총장이 닮은 점은 아, 예. 저는 이제 비판을 하되 배제와 제거를 하지 않는다. 공감은 아니어도 이해는 해야 한다. 예.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몸과 마음에 깊이 이렇게 배어 있는 분이어서 정치로 하자면 결국 비전과 목표가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내 것을 양보하고 약간의 진보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이제 정치의 본령이라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모든 대한민국의 문제가 전임 정부에서 다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 또는 전 정부 또는 전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몰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히려 공산화 또는 좌경화될 수 있다고 하는 얼토당토 안 하는 논리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정책의 차이에서 오는 비판을 좀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전임 정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채, 헌법의 가치, 질서를 깡그리 훼손하면서 그냥 도매금으로 야 너희들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야, 좌경이야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로 비판을 하되 배제와 제거는 하지 않는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 정권이냐 이 정권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을 같이 함께 또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 사회민주당은 탄핵 추진 정당을 선언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충분한 사유가 있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내일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 총선 이후에 탄핵을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타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탄핵이라는 헌정 질서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5년 다 채우면 안 된다. 그건 국민의 불행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약에 인식이 거의 같으시다면 좀 과감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총선 앞두고 못할 거 없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조금 더 세게 하시라 마시라는 주문을 할 뭐 이야기를 할 건 아닐 것 같아서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어떤 한계를 좀 큰 뭐랄까요? 기대와 요구를 하진 않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이제 그런 것들이 민주당 또는 이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에 어느 정도 뭔가 마음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훼손되고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역할이 제대로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탄핵이 필요하다. 사회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을 이제 일종의 당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책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로 설정합니다. 핵심 과제다. 그러면 탄핵을 하려면 이제 현실적으로 총선 국면에서 어떤 구도가 짜여져야 됩니까? 총선 구도 탄핵이라는 건 뭐 3분의 2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과연 민주당 단독으로 3분의 2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총선의 정당 구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있고요. 아까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등이 한 당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보기엔 그 셋 중에서 독자적인 생존력을 갖는 거는 이준석 정당밖에 없거든요. 금태섭 신당도 제가 보기엔 뭐 유호정 의원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결국 빨려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요. 저희는 개혁연합신당이 아직은 좀 작아 보이고 국민들도 잘 모르시지만 뭐 기본소득당과 용해인 의원의 의정 활동도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뒷받침하고 뭐 앞으로 이제 여러 조국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여러 제안을 받고 있다.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나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도 저희와 제안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토크 콘서트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토크 콘서트가 서로의 생각도 좀 알아보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굉장히 지금 그분 입장에서는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 재판 과정이라는
그 구도가 잡히면 저는 사자 구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사자 구도가 예, 된다. 사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런 개혁 보수 신당과 예. 이제 개혁 연합 신당이 진보 개혁 신당으로서 이제 축을 가지고 거대 정당,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해서 이제 총선 구도가 짜일 것이다. 저희가 이제 이름을 좀 아직은 개혁연합신당은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과 개혁연합신당이 진보의 입장에 위치에 서 있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신당이 되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이준석 신당이 지금 현재는 당명이 확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개혁 신당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저희 쓰더라고요. 누가 먼저 했다는 걸 뭐 따지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서로 좀 피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헷갈리니까. 어쨌든 이제 정당 구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깊이 있는 예, 논의를 예. 좀 하기로 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그다음에 김건희 리스크, 그다음에 명품백 사건까지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지금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확실히 앞서지도 못하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 또는 적극적인 그 이제 비토의 강도나 비율은 여전히 60%를 초과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제 이런 현 상황, 이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저는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 정치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또는 나라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윤석열이냐 민주당이냐 또는 이재명이냐 하면은 민주당이 훨씬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바타라고 얘기하지만 어떻든 새로운 인물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구도가 이재명 대 윤석열, 현 정권 대 야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 한동훈이란 구도로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국민의힘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실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에 비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저는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똑같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나가는 게 이제 민주당의 하나의 전략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중간에 국민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민주당이 굉장히 분발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질 수도 있다. 특히 이게 선거제 얘기를 하는 경우를 핵심은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그런 거잖아요. 300석 중에 6분의 5가 지역에서 한 표만 많아도 당선이 된 소선거구제인데 수도권과 충청권은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 선거제의 특징은 얼마 전에 누구의 어떤 최병천 수상의 주장처럼 비슷한 게 아니라요. 선거에 따라 여야 또는 민주당 계열과 국힘 계열이 최소 30석이 차이가 나거나 보통 50석이 넘는 차이가 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안이하게 대처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50석을 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이제 조금 부연해서 드리자면 수도권 선거에서 실제로 양당의 최종 득표율을 보면 40대 37 정도인데 의석을 가져가는 걸 보면 그렇죠. 7대 3으로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그렇습니다. 과대표 현상은 필연적으로 생겨서 그래서 민주당이 상당히 긴장해야 된다고 보죠. 긴장해야 한다. 결국 그것은 국힘이 잘한다는 표현을 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 또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대응하기 힘들 정도로 저쪽에서 무지막지하게 공세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 지금 오늘까지 보여줬던 이 시점까지 보여줬던 이재명 대표와 다른 모습을 신뢰감 있게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혹시 이것이 이제 언론, 특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유 불문, 기계적 균형 또는 적극적인 윤석열 대통령 호응, 한동훈 띄우기 이런 데 막 나서지 않습니까? 예, 너무 노골적으로 나서죠. 노골적으로 나서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미칠 봅니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 엊그제 부산에 가서 씨앗 호떡 먹고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저는 그걸 궁금해서 보러 온 것도 있지만 새로운 인물이 어떻든 새로운 인물입니다. 새로운 인물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재간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예. 그것도 이제 위험한 대목들이 많아서 사고도 많이 터질 거라고 보지만 새로운 사람이 하나 등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특별히 할 필요가 있죠.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정치에 대한 관여 정도가 좀 더 이제 국민들이 성숙해지거나 또는 축적되고 있고 총선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국민들한테 속이는 마케팅 프로모션 요소보다는
실제로 구체적인 정치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꾸준히 축적해 놨다가 결국에는 총선이라는 시점에 심판을 할 것이다. 예.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의 격차는 실제 선거에 가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어떻게 하더라도 국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뭐 크게 보면 그게 반 맞는데요. 예. 국민들은 정치에 더 실망하면 손을 놓습니다. 가지 않는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예를 들고 보면 특히 40대가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높은 세대거든요. 네. 40대 투표율이 74%인가 그랬어요. 나중에 선관위가 발표한 거예요. 50대, 60대는 84%, 87%까지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40대의 확고한 이재명 지지자들이 어떤 이 선거 과정에서 뭔가 동기부여가 안 되면 굳이 나가서 찍을 만한 큰 마음이 없어요. 투표율이 떨어지면요. 투표율이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여론조사상은 이기고 있어도 실제 지지하는 사람들의 동력들이 약해질 수 있고요. 지금 예를 들면 이 주력의 어떤 40대는 5, 60대와 좀 다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완전히 편이 갈라져 있다기보단 민주주의자지만 그러니까 철저한 민주주의적 경험을 갖고 있는 민주주의자들이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세대들이에요. 그 세대가 아주 전형적으로 40대라고 보는데 40대 투표율이 조금만 떨어지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말이 40대 투표율이 조금만 높았으면 저는 이겼을 거라고 봅니다. 네. 0.73 정도는 40대 투표율이 80까지만 갔어도 0.73 정도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어요. 결국 지금 이 상황은 민심은 심판에 대한 열기가 높다 하더라도 예. 좀 더 많이 실망해버리면 투표장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정말 어금버금 비등비등한 상황이 올 수 있거나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질 수도 있다 이런 것 저는 말씀으로 질 수 있는 가능성은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상태로는 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현재는 뭐 비명계가 이제 탈당도 하고 이낙연 신당도 만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걸 좀 해야 됩니까? 제일 큰 게요. 저는 아까 이제 앞에 모두에 우리가 이낙연 대표의 어떤 그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를 비판적으로 했습니다만 예, 예. 그거는 저는 뭐 그 양반을 입에 밖에 나갔으니까 아마 척지고 계속 싸울 거예요. 예, 서로. 예. 그런데 이제 그건 아니고 당내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당 외에서도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저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는 게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예. 병립형에 대한 제도 설명은 다 떠나서 병립형 예.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건 잘못돼 있어요. 보통 지금 연동형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양당이 가진 걸 군소정당에 나눠준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원래 군소정당의 갈표를 병립형을 통해서 양당으로 모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일부 유혹이 아직도 저는 그걸 악마의 유혹이라고 봅니다만 보는데 실제 아까 얘기했지만 병립형일수록 더 약간의 차이에서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예, 겁니다. 예. 일단 그렇고요. 병립형 연동형 지키겠다, 완전 연동으로 가겠다 수없이 약속했던 이재명 대표가 그걸 포기한다든지 게다가 민주당의 사실은 큰 정신적 기치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서 역행한다고 보여줄 거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 이제 개혁연합신당 만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용해인 밟고 갈 거냐? 용해인이 있는 개혁연합신당 같은 표로 다 뺏어가서 민주당이 독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판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과연 동기부여가 될까? 열심히 나가서 민주당을 찍을까? 옆에다 술 마시면서 참 마시면서 민주당 찍어라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병립형 깨끗이 포기하시고요. 당내 의견들을 좀 큼직하게 않는 좀 나이스한 모습도 보여주시고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바깥 정치 세력과 연합하고 통 크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번 총선을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는 매우 예.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야 민주당 표도 늘고요. 네. 민주당과 함께 적어도 반윤석열에 협력할 수 있는 세력들의 총 규모가 커진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리면 병립형 제도를 통해서 다당제가 갈 수 있는 어쨌든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지난번에 위성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현실적으로는 살려갈 수밖에 없지. 이것을 다시 병립형으로 돌리는 순간 한 표라도 더 많은 비율로 의석을 가져간 쪽에서
결국 비례대표 독식을 하는 구조가 되니까 이것은 반드시 역사의 퇴행, 민주주의의 퇴행, 선거제도의 퇴행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출발, 통큰 정치를 할 수 있는 밑거름,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범야권의 표를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예. 좋은 전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최근까지 제가 가장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는 결국 민주당도 병립형으로 가지 않고 연동형으로 가서 다당제 구조를 결국 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보기로 지켜보죠. 하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데 그럼 좀 클리어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천호선 사무총장 같은 분이 3인당 하지 말고요. 민주당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뭐 좀 개혁 또는 혁신 이런 것들을 주도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진보성을 좀 확보하는 방식으로 정당 운동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적어도 지금은 제가 그런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겸손의 말씀이시고요. 저는 예. 그 양당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당도 다양한 의견을 가진 그룹들이 그 당 내에서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발전할 수 있다면 좋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민주당이 그렇게 바뀌는 것보다는 그 옆에 있는 정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민주진보 진영 전체의 어떤 개혁이 더 빨라진다고 보는 편이에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노회찬이 있었던 정의당 시절, 정의당이 국민에게 기대를 얻었던 시절, 민주당과 서로 팽팽하게 서민의 삶을 누가 더 좋게 만들어주느라 경쟁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런 민주당도 을지로위원회가 지금은 조금 약간 옛날 같지 않습니다만 정의당과 경쟁했거든요. 정의당보다 우리 더 서민을 위한 삶을 챙기고 노동자, 영세업자들 챙기는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바깥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고, 근데 바깥에서 제 역할을 정의당이 못 해줬기 때문에 삼민당 창당이라는 어려운 길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인당 이름이 좀 생소한데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예. 이제 우리 유럽식 복지정당, 예, 그렇게 하죠. 혁신적 복지, 예. 성장을 하는 것은 결국 그 혁신을 통한 성장을 하고 그 성장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좀 뒤처진 사람은 복지로서 다시 보완해서 우리 공동체를 좀 더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됩니다. 삼인당이 이제 유럽에 전 세계에 삼인당이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고 유럽엔 다 있죠. 이름은 조금씩 예. 달라도 삼인당이 결국에는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면 저희가 삼인당을 만들면서 혁신적 복지국가라는 개념을 네. 남겨왔는데 그게 이제 삼인당 중에서 특히 스웨덴, 핀란드 같은 경우가 그냥 우리 복지국가 삼인당 그러면 성장과 분배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국가의 혁신적인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국가가 혁신을 앞장서서 이끌면서 성장을 이끌어내고 성장의 성과를 가장 우선적으로 복지에 투자하고 복지에 든든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혁신을 위한 도전을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구조 전환 같은 것들에 의해서 실업자가 생겨도 그들의 삶이 복지로 뒷받침되고 그래서 혁신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국가가 실제 존재하고 저희도 그런 모델을 따라가자라는 게 저희들의 방향입니다. 비전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는 복지 이러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생각하고 예. 복지라면 낭비고 그래서 성장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여기서 일단 보수 진영에서 프레임을 걸면 대체로 이제 좀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지금까지 있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혁신과 성장이라는 것과 복지가 선순환 구조가 되겠느냐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오히려 삼성 같은 재벌 기업들이 글로벌로 활동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수 진보를 따라서 박수를 보내는 반면에 국내에서 혁신적 복지를 해보자 이러면 왠지 좀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 예산만 가지고 포퓰리즘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예. 일반의 의문들은 좀 이제 해소시켜 그 예. 논점으로 이제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핀란드가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스웨덴보다도 다른데 핀란드 같은 경우가 거기 아시다시피 도로교통 위반하면 재벌이 내는 것과 서민에게 가격이 이제 벌금이 다릅니다. 네. 그 정도로 강하게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들을 세게 받는 그래서 분배만 세게 하는다는 줄 아는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혁신 지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한 최근 몇 년째 유지할 거예요. 성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소세도 91년도에 제일 먼저 도입한답니다. 워낙 그쪽 환경이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전체적인 환경지수 1위를 최근 몇 년 동안 놓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후위기, 복지, 성장 이런 문제를 국가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가혁신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다가 그 뒤로 지금 이게 흐지부지 되는데 국가가 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에서 굉장히 과감하고 실패한 창업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국가가 갖춰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 국가가 성장을 이렇게 뭐랄까요 저해한다 이런 식의 구도는 저희가 세상의 다른 이 국가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선입관 또는 편견일 수 있다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모델들은 오히려 혁신을 통해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구도를 만든다는 것으로 하시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좀 더 알려져서 왜 진보 정당이 필요한지 이런 말씀은 좀 더 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총선은 자, 거대 여야당 하나와 보수 쪽에서 신당과 개혁연합신당이라는 진보신당 구도로 가야 된다고 이제 했을 경우에 이것이 목적하는 바는 소위 말하는 야권 빅텐트를 통해서 200석 이상의 의석을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도 사회민주당의 천호선 사무총장은 똑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200석 넘기는 뭐 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민주당과 개혁연합신당들이 어떻게 호흡을 맞추려고 연합정치를 잘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잘 풀어나간다면 저는 180석을 합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180석이 넘는데 그럼 이준석 개혁신당도 20, 30석 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반윤이란 전선은 굉장히 뭐 이준석 신당은 사안마다 다르게 하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런 퇴행을 계속한다면 저는 이 3자의 연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아까 이제 당의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개혁연합신당으로 갈 경우에 우리 윤석열 탄핵하겠습니다라고 실제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지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대 조국 교수는 뭐 조국 신당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또 본인은 200석 이상의 범야권 빅텐트를 통해서 내년 연말에 대통령 임기를 끝내야 된다. 아예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리면 조국 전 교수는 개혁연합신당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뭐 이게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독자적인 혹시 노선으로 조국 교수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건 일단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는 질문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뭐 독립적으로 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먹은 최근에 지금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는 그 지금 정책 포럼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계셔서 제가 최근에 뵌 적은 없기 때문에 뭐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당을 만든다면 그건 전형적인 조국 신당 프레임에 걸려 들어갈 것이다. 그 신당은 조국 개인의 신당. 그 조국 신당이 어떤 정책을 내세우든 그냥 조국의 더 나아가서 더 심하게 조국의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치라고 폄하될 수 있고 그 프레임에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보고 그런 의견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정당을 만들면 여기 용해인도 있고 기소당도 있고 삼민당도 있고 열린민주당도 있는데 함께 한다면 그런 부담이 훨씬 적어질 것이고 민주당 그러니까 제가 DK 눈물을 읽어봤는데요. 자꾸 토크쇼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본인이 확고하게 민주당 왼쪽에 진보정당이 필요하다는 게 소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하물며 본인과 굉장히 친한 최강욱 의원이 있는 열린민주당이 나중에 민주당이랑 통합했잖아요. 자기는 그럴 필요 없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 장관이 민주당에서 정치할 가능성은 없고요. 어떤 정치적인 도모를 모색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신당을 만들 가능성을 제가 뭐 없다 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신당을 만드는 것보다 바로 지금 민주당 왼쪽에 강력한 진보정당을 만드는데 그래서 정치 전체의 구도를 훨씬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면 저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비판들을 상당히 쳐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쳐낼 수 있고 결국 조국 전 장관이 나선다면
이제 개혁 연합 신당 쪽으로 몸을 옮겨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참여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좀 뭐 저희는 전망을 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놓고 기대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예. 한 2주 정도 전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사회를 보고 예. 전호선 사무총장, 용해인 의원이 나와서 예. 개혁연합신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예, 저도 굉장히 뜻깊게 봤고 예.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너무 내용이 알차고 좋았어. 그렇습니까? 예. 그 왜 오마이뉴스에서 생중계했던 내용이 조회수가 10만 회가 넘더라고요. 예. 그 긴 시간을 토론하는데도 이렇게 이제 신당 쪽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아마 개혁 그 연합신당이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이제 기대는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것이 질문하십시오. 어쨌든 지향이 다른 뭐 열린민주당, 그 다음에 사민당, 기본소득당이 합쳐져서 뭘 한다. 또 여기에 조국 교수까지 들어오거나 또 다른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정당이 들어와서 합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치라는 것은 엄연히 현실이어서 거기에는 비례대표 순번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은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하자. 이것은 뭐 동의가 되지만 결국 그 이제 의석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려고 하면 갈등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앞에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은 상당히 다른데 모였다가 아니고요. 네.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저희 사회민주당도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요. 열린민주당도 그렇고요. 그 기본소득당의 국가 비전을 미래투자국가 내지는 혁신국가라고 하는데 저희는 혁신적 복지국가라는 저희 비전을 이미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한 80% 정도가 비슷하더라고요. 그걸 보고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가치와 비전의 공통 부분이 크다. 그래서 가치 중심의 연합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플랫폼 정당회를 보통 만들지 않습니까? 선거연합정당 끝나고 나서 저희는 헤어질지 말지는 우리 끝나고 나서 결정하자. 그러니까 각 당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 당을 유지할 수도 있다. 각 당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원내외에서 연합정치의 틀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것들은 이미 합의가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본소득당을 사람들이 용인이 의원만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정치를 잘한 거예요. 원래 거기 정의당이 있었어야 될 자리를 정의당이 워낙 못하니까 기본소득당 용인이 개인 기량도 있고 당이 어떻든 일관된 방침을 갖고 해서 저는 기본소득당의 정치 역량도 결코 그렇게 낮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거 있겠죠. 서로 비례대표 순번도 있고요. 지역구 나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내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뭐 서로 약간 밀당도 있고 긴장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큰 걱정 안 합니다. 이 3개 정당의 개혁연합신당 내에서는 저희는 굉장한 신뢰가 형성이 돼 있고 뭐 서로 양보하면 되고 아니면 사회민주당이 양보하면 되죠 좀 많이. 그렇게도 이제 생각을 예, 하신다는 예, 말씀.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혁연합신당으로 보니 간판 스타로 내세워야 될 사람은 비례대표 1번은 용해인이어야 되겠다. 저희 공천까지 다 해주시는군요. 아니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래서 예. 용해인 정도 되는 여성 정치인이 내근은 기치, 진보적 지향, 그리고 여성 문제, 사회적 약자 문제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와 어떻게 대한민국에 저런 젊은 여성이 저렇게 큰 일을 담대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놀랐어요. 했거든요. 저는 그 전까지 솔직히 뉴스만 보면 별로 몰랐는데 예. 같이 당을 하려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동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의정활동이라는 거. 야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구나. 단단한 양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번에 사무총장 맡으시면서 예. 원래 당의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공천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일반적으로 그런데 전 그런 생각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출마하실 이런 의향은 저는 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예, 것이고 전혀 없습니다. 결국 사무총장 맡았던 예, 것은 예. 이제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진보정당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냐. 총동원해도 좀 부족하네요. 예, 총동원해도 이제 부족한 것보다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 말씀을 드리면 왜 진보정당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가 정말로 대책 없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을 때 예. 과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들을 대표해서 그런 현상을 정말 막기 위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득권 사회, 주류 사회가 지향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지만 그 가치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을 하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할 수가 없다. 진보 정당의 존재 이유는 그런 것들을 발언하고 그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만 하는 것으로도 예. 충분히 의미가 있다. 뭐 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동의하시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주장 이상의 것들을 작더라도 해죠. 용해인 의원 한 개인이 예. 한 명밖에 없는 기본소득당이 작년에 이 해놓은 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말을 잘한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어떤 분이 항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고 민주당 당원인 어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민주당 보면 데일리 멘트 정당이다. 매일매일 정치적 멘트 날리는 걸로 정치를 다 실현한다라고 생각. 저는 물론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옛날에 을지로위원회처럼 서민의 삶을 위해서 대중의 삶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분들이 없지 않다고 보지만 민주당이 그런 일에 진심이라는 느낌이 잘 안 와닿아요. 뭐뭐의 진심이냐 이런 얘기 요새 많이 유행하잖아요. 과연 예를 들면 기본소득의 진심이냐, 산업재해를 막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진심이냐. 그 국회의원들이 그냥 표결한 게 아니라 당이 그걸 위해서 일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진심인 이재명 대표가 그걸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고 있느냐 이런 면에서는 아직 민주당이 주는 신뢰가 높지 않은 편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요. 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분한테 이미 제안을 하고 왔습니다. 나는 정당 가입을 하기 어렵지만 당신은 정당 가입을 좀 해달라. 어떤 정당이냐? 과거에 우리 백교환 선생하고 했던 기억도 있고 예. 노무현 대통령과 했던 기억도 있는데 혹시 지금 당원이 아니라면 사회민주당에 당원으로 좀 가입을 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진보정당이 제대로 견제를 하고 오히려 그 진보정당이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해서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탈하고 탈락한 사람을 보호하는 이런 혁신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는 당원 가입만큼 중요한 게 있겠느냐. 예.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일단 허락을 받았고요. 그렇습니까? 이분은 감사합니다. 일단 탈당을 해야 돼요. 뭐 어떤 예, 당인지는 말씀을 예. 못 하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과거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지역구에서는 특정 정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진보 정당을 찍고 이랬던 기억들이 마치 대한민국의 진보라는 정치의 지향은 인정해주고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당내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싸워야 되는 정당을 지지했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조국 전 교수도 민주당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고 민정수석을 했지만 또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을 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이제 밝혔듯이 사회민주당 당원이 되는데 어떤 이제 일종의 좀 자부심을 줄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하시고 오늘 방송에서 그래도 몇백 명 정도는 당원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아직 자꾸 창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저희가 좀 해보시자면 삼민당이 없으면 개혁연합신당도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개혁연합신당의 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왔지만 삼민당이 좀 앞장서서 제안을 해왔습니다. 열린민주당이라는 시민정당도 함께하자. 기본소득당 우리 함께해서 더 큰 판. 그냥 용해인 의원 재선시키는 게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당신들도 더 커야 된다. 더 크려면 우리가 이런 구도로 가야 된다. 이런 연합정당을 만들자라는 제안도 저희가 먼저 한 셈이고요. 조국 장관도 물론 비판받고 감수해야 될 것도 있지만 크게 봐서 과도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고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단지 정치 명예회복에 끝내지 말고 당신도 이 큰 틀 속에 들어오시라고 저희도 뭐 제안을 해놓은 이제 그 실현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중심에 사회민주당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나 지금 드리고요. 현재 그러면 예. 정당을 이제 만들려면 시도당에 각각 1,000명씩 이렇게 당원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런 겁니다. 전체 숫자 몇 명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예. 5개 시도에 무조건 1,000명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 지금 있습니까? 서울, 경기, 대전, 강원 네 군데가
시도당 창당대회를 했고 1000명이 넘어갔고 이제 곧 다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창당대회하고 1000명 명단을 들고 시도 선관위에 가서 쭉 등록하고 검사 도장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4개 지역은 이미 이제 됐고요. 시도당을 창당했고 예. 그다음에 다음 순번으로는 어디가 대기되어 다음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산, 인천, 전북 3군데가 지금 부산, 인천, 있는데, 전북.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빨리 지금 창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집중을 해야 돼. 빨리 창당을 하고 이제 선거 국민에 들어가야 되고 개혁연합신당이라는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네. 플랫폼 정당. 그래서 저희가 집중을 현재로서는 전북에다 좀 하고 있습니다. 전북. 예. 예, 전북에서 지금 이제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예. 모집되고 그러면 이제 전국 정당의 틀을 갖추어서 이제 중앙당이 만들어진다는 예. 이제 의미고 전북 지역에 계신 분들 또는 전북을 고향으로 두고 계신 분들은 사회민주당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조금이라도 더 진일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제 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천호선 사무총장과 함께 그런 진보정당의 큰 길에 손잡고 나서주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한 분 추천했듯이 여러분들도 사회민주당 당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셔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진보정당은 진보정당대로 이준석 개혁신당은 개혁신당대로 뭔가 한국 정치를 뒤집어 엎고 판을 바꾸는 거기에서 역동성이 생기고 다양성이 존재하고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판단을 늘 할 수 있게 예. 이런 맛있는 반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주도록 국민 여러분 지금 사회민주당 당원이 되어주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에도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진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산민당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 먼저 예, 드리고요. 저희가 그걸 수행해내겠다는 거. 두 번째는 사회민주당이 있어야 개혁연합신당도 있고 조국 장관과 용해인 의원 같은 게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흔쾌히 선택할 만한 선택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사회민주당의 큰 구성이 있어야 민주당과 개혁연합신당이 함께하는 범진보 진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사회민주당에 투자하는 것은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그런 한 명의 당원, 한 명의 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대화를 이렇게 쭉 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이력으로 보면 정말 국회에 가서 3선, 4선 아마 비슷한 또래에 있는 분들은 이미 뭐 대선 후보급으로 크는 분들도 계신데 왜 천호선 사무총장은 늘 예. 이렇게 이제 마중물 역할 뭔가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에 헌신하느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스스로 표현하실 때 강한 신념을 가진 현실주의자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고 예. 오히려 세상을 떠나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억과 추억을 남겨두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이제 조직된 시민의 힘으로 뭔가를 가야 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현실주의자가 되셔서 다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까지 한번 목표를 두고 이런 진보 정치를 실제 현실에서 구현 한번 해보자 이런 꿈은 한 번도 꾼 적이 없습니까? 저는 지금 현실에서 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좋은 진보 정당을 만드는 게 매우 현실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진보 정당을 만드는 것이 제가 현실적이다.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돼서 지금 아까 삼선사선 국회의원이 리더라고 그러셨는데요. 예. 민주당의 삼선사선 국회의원 중에 한 두세 명 빼고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국민들이 보기에 예.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뭘 하고 있어? 라는 게 분명히 떠오르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제가 이름을 제가 정말 얘기를 못하겠지만 제가 아는 친구들보다 다 후배들이지만 예, 예. 저는 그거보다 이 작은 정당 삼민당이 대한민국 정치에 기여하는 것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예. 그걸 하고 있는 큰 보람을 느끼고요. 예. 자칫해서 민주당 들어가서 삼선 사선 의원이 돼서 그냥 뻐기고는 다니지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노무현한테 정치를 배웠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비록 작은 세력이었지만 비주류였지만 큰 정치판을 바꾸는 꿈을 꿨습니다. 국회의원 삼선 사선 저는 그거 한 번도 그거 안 된 거 후회하지 않고요. 아까 저한테 너무 과찬을 해주셨는데 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을 보신 분이 당원으로 가입하면 예. 뭐 다른 거 모르겠고 천호선이라는 정치인이 외치고 있는 정의, 진보, 혁신, 그리고 복지, 성장의 선순환 구조 뭐 이런 거 기억하고 일단 들어오면
그런 거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 일단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예. 한 수천 번, 수만 분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3인당이 당당하게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 국민들이 진보라고 하면 예. 약간 좌파 같기도 하고 예. 좌파라고 하면 너무 강직해서 뭔가 방향은 있는 것 같은데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오히려 대화를 이렇게 쭉 하면서 천호선 사무총장은 부드럽고 오히려 유연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되 그 진보가 가지는 원래의 속성과 원리와 가치를 잘 담아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예. 이 나라 정치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왜 시간이 지나고 역사의 발걸음이 점점점 미래로 향해 옮겨갈수록 진보와 발전을 한다고 배웠는데 한국 정치는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난 뒤에 민주주의도 없어지고 발전도 없어지고 오히려 상생과 협력이 아니라 파괴와 제거를 통해서 적대적 공생 또는 적대적 배제와 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된 배경에는 사회적인 양극화, 뭐 SNS의 발달, 뭐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건 다 빼고요. 제도와 환경이 어렵더라도 이걸 뛰어넘는 건 리더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는 미래를 파는 거거든요. 그 미래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100%는 안 되려도 반쯤 될 것 같아. 그리고 저 미래라는 사람은 진짜 그걸 하고 싶은데 사람이야. 하려고 노력해. 능력이 있어. 진심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파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뭐 어디서도 말씀드린 보수와 진보, 보수는 지키려는 거잖아요. 진보는 바꾸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꾸겠다는 비전을 만드는 건 진보의 몫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부쩍하면 스스로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해서 민주당 왼쪽에 있는 정당이 그 역할을 담당해 줘야 되는데 다 떠나서 뭐 상대가 어떻게 민주당과 기존의 대표 진보였던 정의당 모두가 비전을 내세우고 비전으로 국민을 이끄는 데서 성공하지 못했거나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중에 제일 좋은 대통령 선거가 언제였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졌지만 박근혜 대통령 될 때 선거입니다. 그때는 복지국가 논쟁을 온 국민이 했고 서로 더 좋은 복지, 이게 더 좋은 복지다, 저게 복지다 하는 그런 복지국가 논쟁을 했던 저는 그러면서 가장 질 좋은 고급의 대통령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졌더라도 지난 선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난 선거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있는지 이재명 대표는 탈모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공약도. 근데 이런 거 아까 우리가 0.73%로 졌다, 40대가 안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기본소득 자체를 언제 실현하느냐, 어떤 걸 우선하느냐는 이견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공약을 실질적으로 반철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을 내세우면서 기본소득을 통한 어떠한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에 더 집중했으면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이길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데 리더가 얼마나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이끄느냐라는 면에서 능력과 열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포기해나가고 있는 정치다, 모두가. 저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민주당이라는 당명이 좀 거칠잖아요. 좀 팍팍하잖아요. 너무 이 지향이 세잖아요. 그 이름을 저희들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채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는 무엇을 하려는 정당이다. 유럽 같은 복지국가, 그 유럽 복지국가 중에서도 혁신적 복지국가라는 걸 우리가 만들려는 정당이다라는 걸 분명히 하자. 사람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자는 것은 저희 작은 정당이지만 그런 모범을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누구든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정치로 복귀해야 되고 그 책임은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뿌리가 이기는 것 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지만 언젠가 역사는 진일보했고 국민은 어느 쪽에 서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은 어느 때보다 캄캄하고 어둡고 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패배주의가 많이 젖어 있는 시기이다.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하기 때문에 좋은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사회민주당이 가장 앞장서서 진보의 가치, 선한 가치, 정의로운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오늘 제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아이고, 좀 더 그렇게까지. 사회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비전 정치, 미래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 예.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천호선 사무총장 믿고 사회민주당과 손잡아도 되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집으로 마련한 마키아벨리 주말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살아있다. 우리나라에는 건강한 보수도 필요하고 또 더 앞서 나가는 진보도 필요하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가 더 좋은 나라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후원으로든 십시일반할 수 있으면 오늘 천호선 사무총장을 더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